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만, 딱 하나 장점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어서 그거 하나는 또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다니다 보면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은 서울 시민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고, 화요일 날은 그 충남 당진시에 계신 분들하고 했고, 어제는 수원시에서 하고 오늘은 강릉시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그냥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런 기술 덕분에 전국에 계신 많은 이런 시민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굉장히 좋은 경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 처음 강의를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 강의를 해주신 분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하 총장님이 이 지속가능 발전 혹은 뭐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강릉 우리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시민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제 양준하 사무총장님이 2개의 숙제를 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숙제를 잘 하셨는지 제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숙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숙제는 다들 잘 하셨겠죠? 첫 번째 숙제는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머릿속에 딱 다 이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제는 다 잘 아시겠죠? 네. 아유. 이게 뭐 제가 따로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아마 잘 준비해서 공부하셔 가지고 다 잘 머릿속에 이제 담아 놓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작동할 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학습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숙제는 우리 집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집이 과연 지속가능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지표를 보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못 해본 분도 계시고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나의 생활, 나의 삶이 혹은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집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이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내 삶은 혹은 우리 집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신다면 이건 제가 이제 내드리는 건데 우리 집 지속 가능성 보고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우리 강릉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다가 제출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소연 부장님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셔서 우리 집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얼마나 제대로 체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이 얼마나 이제 우리 가정이 지속 가능한가, 나의 삶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체크를 해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이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속 가능 발전이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만들고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지속 가능한가를 잘 점검해 보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가?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세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저기 명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예. 아래 있는 사진 명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선이죠.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종이었습니다. 그죠? 특히 강원도 동해안 이러면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바로 명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강릉에서 명태를 잡을 수가 있나요? 예, 명태 보기가 참 귀해졌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명태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사라지게 됐을까? 선생님들께서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명태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사라졌을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고 하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됐고, 그렇게 바닷물이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명태가 이제 서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명태가 이제 찬물에서 사는 한류어종이기 때문에 이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 남명숙 선생님도 그렇게 이렇게 채팅방에 답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의 온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이 찬물에서 사는 어종일수록 뭐 이렇게 서식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있는데 그게 1970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27cm 이하의 명태를 잡는 것도 허용이 됐어요. 예. 27cm 이하의 명태를 잡는 게 허용이 됐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노가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명태만큼 이름이 많은 생선도 없잖아요. 그죠? 예. 살아있으면 우리가 생태라고 부르죠. 예. 예. 얼려놓으면 동태라고 하고요. 예. 바짝 말리면 북어라고 부르죠. 예. 황태는 이제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면 우리 황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태 새끼를 이제 노가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새끼까지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에 명태가 동해안에서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새끼까지 다 잡게 허용이 되면서 사실은 씨가 마른 겁니다. 그냥 예, 지나치게 우리가 남획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2006년도에 다시 노가리 잡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cm 이하를 잡을 수 없도록 법을 바꾸기는 합니다만 이미 늦었던 거죠. 지금 강원도나 고성군에서 명태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강원도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가 사라졌던 건 결국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이 이 명태라는 어종을 남획하기 시작을 했고 그 남획의 결과로
그야말로 이제 동해안에서 잡을 수 없을 만큼 씨가 마른 데다가 거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명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명태가 멸종이 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거의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면 결국 우리들의 욕심,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고민을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던가, 이 명태라는 어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어족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기 신문 기사도 하나 있죠. 여기 신문 기사가 1962년도에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죠. 1962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정도의 우리나라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드디어 플라스틱 시대가 왔다.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아마 우리는 그 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훨씬 더 많은 좋은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닐을 포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플라스틱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사실 플라스틱은 인간의 입장에서 혹은 우리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뭐 플라스틱이 어떻게 발명되게 됐는지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플라스틱이 발명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플라스틱은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최초의 플라스틱. 최초의 플라스틱이 이 당구공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예.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구공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하죠. 그때까지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당구공은 사실 뭐로 만들었냐면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당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면 즐길수록 코끼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그래도 가끔씩 붕어빵도 사오시고 귤도 사오시고 이것저것 이제 군것질거리 사다 주셨는데 그때 오실 때 퇴근하고 오실 때마다 어디에다가 이런 군것질거리를 담아 오셨냐면 대부분 다 종이봉투에 예, 돼지고기를 사오셔도 꼭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가지고 오시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비닐이 없다면 여전히 그렇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계신 곳에 밖에 이렇게 보이는 푸른 나무 이런 것들이 남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발명품은 우리 인간과 생태계에 여러 가지 순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60년 전에 시작된 플라스틱 시대,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를 넘어서서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더 넘쳐나고 있고요. 선생님들 아마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예. 바닷속에 2030년, 길면 2050년 정도 되면 바닷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었죠. 예. 그야말로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플라스틱이 결국 지금 너무나 큰 애물단지가 되고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지나치게 많이 남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또한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왔던 우리 인류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저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은 볼리비아에 있는 그 보보호라고 하는 호수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물이 없죠. 예,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렸고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 보보호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죠. 여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데스 산맥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계속 여기에 물을 공급해 줬는데 그 만년설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의 보보호 지역에 한동안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겠죠. 이런 가뭄들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물이 계속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산에서 이 보보호로 내려오던 물길 가운데에 볼리비아의 그 광산을 개발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광산을 개발하는 곳에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보호로 들어가야 될 물을 중간에서 물길을 돌려서 광산을 개발하는 곳에 끌어다 쓴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보보호의 모든 물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보호는 우리 기후변화를 강의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명태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나 보보호에 물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문제들, 왜 그렇게 됐을까를 따져보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더 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보호가 이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거든요. 가장 큰 호수가 티티카카호라고 하는 호수고, 두 번째가 이 보보호라는 호수인데, 이 보보호라는 호수에 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크고 좋은 호수가 있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죠? 예. 이게 큰 호수 옆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 행위를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 좋은 물이 있었으니까, 좋은 호수가 있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보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물고기도 잡았을 거고요. 또 풍부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관광업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 보보호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보호는 사라지게 됐고, 그 결과는 뭐냐? 보보호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호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우리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보보호가 큰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지구의 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계를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에 보보호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처럼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생계, 우리의 생존, 아마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속 가능성, 우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동안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고요.
명태로 대표되는 우리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고요.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보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의 터전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략 한 55%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같은 도시에 전 세계의 55% 이상의 우리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죠. 뭐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뭐 이 정도 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면적은 전체 지구 면적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리 전 세계 인류의 55% 이상이 전체 면적, 지구 면적의 2%밖에 되지 않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대략 70에서 80%의 GDP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인류가 발생시키는 쓰레기의 70%, 온실가스의 70%, 에너지 사용량의 70%가 2%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지속 가능한가? 강릉시는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이 여기 왼쪽 사진의 그림에 보듯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 9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의 강릉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우리는 이제 좀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어제 배우신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을까?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52년도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이게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1952년도 12월 달에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태. 지금 우리로 치면 미세먼지랑 비슷한 거겠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산업화를 주도했던 국가였습니다. 런던은 그런 산업화 중심지였고요. 이 런던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굴뚝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때 런던 시민들은 그 수많은 공장의 숫자, 굴뚝의 높이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 12월 달에 그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런던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굴뚝에서 나온 매연 때문에 무려 4,0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런던 스모그 사태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 런던 스모그 사태 이후에 대기오염 방지법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환경이란 문제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도 그리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아주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환경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대략 195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런던 스모그 사태죠. 중간에 있는 이제 책 표지인데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언제 이제 출간이 됐냐면 1962년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1962년도에 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은 굉장히 좀 편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문학을 너무나 좋아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이른바 글을 잘 쓰는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재밌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침묵의 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책이냐면 봄이 왔는데 새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은 살충제에 관한 책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살충제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살충제가 생태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 이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고, 이 살충제가 계속 남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봄이 왔는데도 새가 울지 않는 그런 지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1962년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되고 이 책이 곧 보고서인데, 이 지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환경청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1952년, 1962년 런던 스모그 사태와 침묵의 봄,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이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책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입니다. 이게 1972년도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우리의 발전, 우리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한 영원한 발전은 없다라는 걸 우리 이제 인류가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 클럽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을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나 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1952년, 62년, 72년 이런 이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회의를 하게 됐던 거죠. 유엔에서 환경을 주제로 했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지금 이제 스톡홀름 회의라고 부르는 1972년도 회의입니다. 이때 이 유엔 인간 환경 회의의 슬로건이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고 하는 Only One Us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2년도에 유엔에서 환경과 관련된 첫 회의가 개최가 된 것이 바로 이 스톡홀름 회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우리 인류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10년 후에 유엔에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람들, 우리 인류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시면 이제 브룬틀란트라고 하는 전 노르웨이 수상이 이 세계환경위원회의 대표를 맡아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위원회,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만든 보고서가 바로 브룬틀란트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건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이 개념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1987년도에 이 브룬틀란트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이 뭔지가 정의가 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경 이슈, 환경 문제를 정치적인 과제로 부각시킨 최초의 UN 보고서가 바로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개념화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92년도에는 UN 환경개발회의, 우리가 잘 아는 리우 회의가 열리게 되죠. 요게 이제 그 브라질 리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협약들이 대부분 92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UN 역사상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가장 많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던 회의가 바로 이 UN 환경개발회의가 되고요. 이게 1992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2002년, 또 10년 후가 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992년도에 결의를 한 리우 선언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회의였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장이 2012년 또다시 리우에서 개최가 되는 UN 지속가능 발전 회의입니다. 이때 1992년 리우 회의 20년 만에 회의가 개최된다 그래서 리우 플러스 20회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만들자라는 데 합의를 했던 회의가 바로 2012년에 열렸던 UN 지속가능 발전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아마 좀 공부를 다들 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까 1952년에 런던 스모그 사태,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고, 1972년에 UN 인간개발회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1992년도에 말씀드렸던 리우 회의가 개최되고, 200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 그리고 2012년도에 UN 지속가능 발전 회의,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에 어제 열심히 공부하셨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70년 동안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그 광범위하게 합의된 규범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앞으로 이행해야 될 가장 광범위한 주제의 규범이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1972년까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 92년도에 가면 환경과 함께 경제를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02년도에는 환경과 경제와 우리 사회,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2015년에 SDGs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아마 이거 다 어제 보셨을 텐데 한번 복습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선언문을 쭉 읽어보니까 UN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지금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4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거대한 도전의 시기에 모였다. 수십억의 시민들이 여전히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존엄 있는 삶을 거부당하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성불평등은 아주 핵심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은 중대한 우려점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보건위협, 이걸 이제 2015년에 발표가 된 문서인데 2020년에 마치 이 코로나19가 터질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보건위협, 이런 감염병 위험 같은 것들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고요.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지는 자연재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증하는 분쟁,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리즘, 사람들의 강제 이주,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사막화라든가 가뭄, 토지 황폐화, 담수의 부족, 생물 다양성의 손실, 이런 환경 악화들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런 환경 악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인류가 직면한 도전의 목록을 늘리고 악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사회 그리고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 체계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에 이 문서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지금 2021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SDGs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하는 걸 달성시켜야 된다고 고민하게 됐는가? 과거의 발전 과정이 이 지속가능성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인류를 위한 발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사회 흐름이 그런 거였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 이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시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예.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포함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환경적 위기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의 위협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이 경제의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실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가? 한국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코로나19도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에 쏠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의 시간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이게 빈곤의 확진자, 불평등의 확진자, 이런 이제 이런 불평등의 시간, 빈곤의 확진자들의 시간 이런 게 아마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최근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코로나19를 이렇게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도 다 연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6번 목표 보이시죠?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비폭력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왜 코로나19가 이 폭력이나 비폭력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
제가 이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이렇게 놓고 고민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s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1987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가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도 잘 보호하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지금 2021년의 지속가능 발전은 기존의 정치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의 변혁을 지향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남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 행태들, 이제는 적정한 소비와 생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태, 환경의 가치가 이제는 우리의 생존과 생계로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재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이런 거라면 이제는 세대 내에서 혹은 세대 간에 이 발전 혜택을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17개의 목표도 아마 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목표가 빈곤을 이제 종식시키자. 빈곤을 퇴치하자. 두 번째는 기아를 종식시키고 농업을 강화하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자. 세 번째 목표는 건강한 삶입니다. 또 웰빙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3번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죠. 4번 목표는 교육입니다. 여기 이제 모이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시민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4번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 4번 목표가 나머지 16개 목표를 실제로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목표는 성평등입니다. 6번째는 물과 위생에 관한 문제죠. 7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성을 보장하자, 확장하자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8번째는 경제 성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9번째는 산업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잘 만들자라고 하는 걸 담고 있고요. 10번째 목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인데, 불평등을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우리 도시의 문제죠. 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강릉시를 얼마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강릉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12번째 목표는 13번째 목표는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 바로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4번째는 강릉에서 매우 중요하죠. 해양 생태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15번째는 육상 생태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16번째는 이런 모든 목표에 관련해서 좀 윤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거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17번째는 그러면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어떻게 달성시킬 거냐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거죠. 이 17개 목표는 아마 이 시민 강사들을 양성하는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익숙해지실 텐데요. 한 번쯤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P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요. 인간, 사람에 관한 문제죠.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 번영, 경제에 관한 문제, 평화, 윤리적인 문제, 파트너십, 방법론적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O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SDGs가 얼마나 이렇게 폭넓게 확장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한 장의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원주시가 2019년 10월 31일 날 유네스코로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다라고 하는 축하 레터, 축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축하 편지의 전체 내용인데요.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이 도시의 창의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이런 뭐 고민들을 하는 네트워크인데 제가 이제 여기 문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네스코가 원주시에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다라고 축하하는 편지에서 아래편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도시들과 함께 원주시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원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과 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 이런 주문을 한 거고요. 특별히 원주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11번째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달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속가능하고 원주시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게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원주시가 가입을 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원주시가 이번 기회에 SDGs를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디에 가든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주문은 모든 국가가 혹은 모든 도시가 혹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죠. 오른쪽에 보시면 SDG 컴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SDGs를 어떻게 잘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매뉴얼을 만든 건데요. 사실 지금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는 곳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이제 SDGs를 실현을 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진짜 주류가 되고 있다. SDGs가 국제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좀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SDGs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SDGs가 이 국제사회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의 국가, 도시, 사람들에게 SDGs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제 주류화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강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뭘 하는 곳이냐? 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화하는 곳입니다. 지역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화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역이 주체가 돼서 이 SDGs를 실천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요건 선생님들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왼쪽 그림의 위를 보시면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쭉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편으로 쭉 보시면 각 국가 나라들 이름이 쭉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인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있죠. 예. 우리나라는 쭉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딘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된 게 가장 좀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아직 노력해야 될 여지가 많은 곳이 바로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성평등 달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요, 8번입니다. 8번이 뭐냐면 경제 성장, 경제 발전과 일자리입니다. 특히 일자리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몇 번이죠? 보시면 13번이 빨간색이죠.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번입니다. 육상 생태계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렌지 색깔들인데요. 빈곤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자원순환, 해양 생태계, 평화, 파트너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른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OECD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도 쭉 보시면 어느 쪽에 빨간색 위험 요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이죠. 12번부터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 주로 환경 분야입니다. 12번이 자원순환, 13번이 기후위기, 14번이 해양생태계, 15번이 육상생태계라는 거죠.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조차도 지속가능성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더 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가능성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천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실천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부터 실천을 잘 해야 되느냐? 이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논의가 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1972년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처음으로 환경 이슈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했다는 바로 스톡홀름 회의. 그 회의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선언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92년 리우 선언, 리우 회의에서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대중들의 인식을 증진하는 것, 또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02년도에 WSST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 세계가 10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자 이런 의미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UN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이라고 하는 국가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관련한 법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2008년이죠. 이 환경교육진흥법 안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하자라는 이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계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 이른바 지속가능발전과 교육과 실천을 잘 이렇게 일치시켜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요.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런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11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해서 학생, 지역공동체, 기업,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등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른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교육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을 잘 받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다양한 활동들, 교육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9조에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녹색 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키워드들, 또 이런 내용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해주시고, 또 이런 얘기들을 좋은 강사들이 되셔서 많은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는, 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속가능 발전은 어떻게 달성이 될까? 우리는 강릉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 발전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교육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뭐 원칙,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 이 자체가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교육이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라든가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통틀어서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분을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4번 목표, 교육에 관한 목표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가장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기 이 세부 목표, 7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기여에 대한 공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 내용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인권에 관한 문제, 성평등에 관한 문제, 평화에 관한 문제, 문화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에서도 사실은 이런 교육의 목표들을 세워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KSDGs,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두에게 있어서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범주를 우리는 어디까지를 범주라고 볼 거냐는 것은 이 2018년에 나온 브뤼셀 선언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개인적 발전, 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 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지원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일자리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라든가 모든 역량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 청년, 성인 학습자들에게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혹은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인권, 성평등, 연령별 종합적인 성교육, 체육과 스포츠, 모국어 교육, 평화와 비폭력, 세계 시민의식, 또 참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다언어주의, 문화 간의 대화, 연대감, 평화, 관용적인 포용적인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교육 전진을 다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런 내용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의 가장 큰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잘 설명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모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에 우리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우리는 정말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거대한 가속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많은 식량이 필요했고 그래서 비료 소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물의 사용도 많아졌고요. 에너지 사용, 또 교통량, 통신의 사용, 관광 전부 다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 때문에 생태계도 변화하죠.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어나고요. 이산화질소의 양도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양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열대우림의 손실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생태계 위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대한 가속의 시대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담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우리는 전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특별히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이고 이게 지금 기후 위기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하얀색이 지구의 평균 온도라고 봤을 때 점점 더 붉은색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데요. 이런 기후 위기 시대를 보면서 더더군다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있어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기후 변화 교육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좀 입각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의 과학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라는 게 뭔가?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뭐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거나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는 왜 생길까? 기후변화의 원인,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을까?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예측, 이런 이제 기후변화 과학과 관련된 영역들을 가르쳤던 것이 기후변화 교육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과학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교육이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빈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왜 빈곤층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까?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변화가 당신을 과연 병들게 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와 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이 과연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기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를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따라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잘 해나갈 것인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입각한 기후변화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을 넘어서는 기후변화 교육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들도 이제는 완화라든가 적응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경제라든가 혹은 이 기후변화의 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이런 걸 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사진에 나온 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이제 전 장관인데요. 로렌조 피오라몬티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교육 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연간 33시간의 기후변화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교육의 내용도 좀 많이 바꿨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을 33시간 이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진적으로 다른 과목, 기후변화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육의 방식도 좀 수업의 내용도 바꿨는데요. 6세부터 11세까지는 동화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기후변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중학생부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대응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때 이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의식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도록 교육 과정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더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돼 있는 교육 자료들이 요즘 많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나온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지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중학생용이고요. 오른쪽이 초등학생용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미는 손 따뜻한 배려. 이거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몇 번 목표에 관한 내용일까요? 먼저 내미는 손 따뜻한 배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용혜 선생님 답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구를 살리는 소비, 친환경 소비. 몇 번 목표인가요? 예. 바다를 지키는 쉬운 방법. 14번 해양 생태계에 관한 이제 고민인 거죠. 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은 중학생이고 오른쪽은 이제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요즘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빈곤의 문제에서부터 기아나 농업, 건강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성평등, 물, 에너지 쭉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보다 나은 사회로 진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고, 요즘은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환경 교육도 되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이제 환경 교육 관련해서도 전통적 방법에서 좀 탈피하고 환경 교육의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에서 앞으로 환경 교육의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환경 문제를 이제는 인권의 문제라든가 빈곤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든가 다문화, 성, 평화 이런 문제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통합성의 강도도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환경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더 확장되게, 더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제 환경교육의 트렌드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SDGs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교육도 과거에 이제 도덕적, 개인적 실천, 물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측면 또 개인적인 실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좀 넘어서서
사회적인 실천, 시스템적인 실천, 공동체의 실천으로 확대를 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회의 변혁을 위한 노력에 환경교육이 이제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지역화라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구적 환경 문제,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출발은 우리의 마을, 우리의 지역, 우리 강릉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제는 사회의 변화, 시스템의 실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경 문제도 다양한 인권, 빈곤, 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목표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게 바로 이 환경교육이 앞으로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인데요. 여기 EE라고 적힌 게 이제 환경교육이고요. ESD라고 적힌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 간에는 유사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가 환경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환경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이 일부는 겹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부는 겹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교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각자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관계는 이제 좀 다르게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점점 논의가 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환경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는 영역들이 다 포괄되면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환경교육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범주를 다루는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나 더 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하느냐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주에서도 사실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속가능 발전 교육센터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성하기도 했고 또 여기 이제 강의를 드린 선생님들처럼 원주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됐고요. 교재나 교구들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4번 목표를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원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결과를 보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54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41개 기관과 저희들이 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13개 목표가 연계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진행했던 우리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략 12만 명의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멉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우리 저희 원주와 함께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주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 포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팀을 만들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원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정하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포럼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개최를 하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 두 번째 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제목이 뭐냐면 여기 2015년도에 원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연구를 한 건데요. 원주 인근 지역 내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 조사 혹은 그리고 인식 증진 방안 이런 걸 연구를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친구들은 멸종 위기종의 그 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보호 지역을 좀 더 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를 통해서 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확대하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소년들의 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환경 교과목을 필수로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육상 생태계 15번 목표와 관련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이 학생들이 쓴 논문은 원주 지역 장애인 활동 개선 방안 연구라는 건데 원주시에 원주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구가 대략 1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17,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 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SDGs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면 불평등의 문제도 해당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런 내용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청소년들이 대단히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로 자꾸 육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강릉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관련돼 있는 강사분들을 양성해서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들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교육이 실천과 연계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강릉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 포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원주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좀 스스로 편견도 버리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청소년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예. 요게 다 그림책입니다. 10번 목표,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민들레는 민들레, 벽, 병하의 고민, 곰과나비, 코끼리는 절대 안 돼. 이런 5편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불평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목표와 이 목표를 설명해주는
그림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런 이제 캐리어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강릉에서도 좀 이렇게 선생님들과 잘 활용하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 우리가 지금까지의 발전과는 더 다른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생태적인 그런 문명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결국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을 함께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것. 이게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강릉 지역에서 어떤 이 강릉시를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만들고 실행해 보는 것. 저는 이게 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목표의 핵심이 아닐까,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강릉시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강릉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재밌게 본 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책 제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입니다. 예.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되고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50년이면 어쩌면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이 책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복수도 아니고 인간이 손쓸 도리가 없는 자연의 처벌도 아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태도는 이미 찾아온 재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문제가 핵심이 될 텐데요. 가장 나쁜 태도가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나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원리, 우리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망이라는 것과 체념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 책의 핵심은 연대를 하자라는 겁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강릉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보다 지속가능한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인데요. 저는 이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시고 나면 앞에 말씀드렸던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과 이 휴먼카인드라는 책 한번 일독해 보시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책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보지는 마시고 예, 도서관에서 빌려서 저렴하게 이렇게 예, 돈 안 들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드리느라 뭐 바쁘게 달렸습니다만 좀 전에도 정리해서 드렸지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실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DGs 17개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 한 가지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실천해보는 경험, 이걸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이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들로 양성을 하는 교육이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좋은 역할들을 해주실 것을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릉이라는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역할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진행해 주신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은수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너무 열심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미래가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강보다 2강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질문사항이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뭐 숙제가 있거나 이러신 건 아니시겠죠? 숙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우리 집 지속 가능성 보고서 체크리스트 꼭 네네네. 한번 하셔가지고 예, 강릉 예. 지속협회 우리 부장님께 네네. 제출을 해주십사. 그게 이제 예, 제가 예. 요청드린 숙제입니다. 네네네. 네, 추후에라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 여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 채팅방을 보니까 자료가 잘 안 보인다는 분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 자료를 기록을 네네. 해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다 하니까요. 혹시나 다시 이제 듣고 싶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네, 다시 이제 저희 국장님 얼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그리고 너무 네. 잠시만 저기 박근희 선생님께서 네. 박근희 선생님께서 채팅방으로 짧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네.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아, 지속적으로 꼭 발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 네. 그렇네요. 네,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 발전은 되게 좋은 겁니다. 발전을 해 나가야죠. 우리 삶이나 우리 사회나 이렇게 발전은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우리의 발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이 과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전이었는가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발전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발전이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 이게 이제 선생님들 본래 처음에 지속 가능 발전이냐, 지속 가능 개발이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발전이라는 엄연히 달라서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발전은 필요하죠. 발전은 필요한데 그동안의 발전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변화, 새로운 발전의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게
지속 가능 발전에서의 이 발전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강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있으니까요. 그때도 꼭 빠짐없이 모두 다 이제 들어오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도 요 이제 2시에 저희가 그날은 춘천에 이제 계신 분이 그 어쩌다 농부라고 해서 거기 이제 대표님이신데 이제 그 농업에 대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강의를 주실 거고요.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저희는 화면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